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 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한화로 시작을 해볼 텐데 한화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하면서 적외도 위성통신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하루 종일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혹시 이제 네 번째 그 통신사의 등장이 아니냐라는 물음표가 달렸는데 일단 한화 쪽에서는 선을 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화제였는데요.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추진하면서 적외도 위성통신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방산 및 ICT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죠. 한화 시스템이 지난 2021년 3억 달러를 투자한 우주 인터넷 기업 원웹을 통해서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는 신청서 구비 단계이며 연내 관련 서류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였는데요. 일단 적외도 위성통신 사업의 경우에는 지구 상공에 작은 위성을 띄워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높이에서 위성통신을 서비스해서 지상통신이 붕괴되는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한 대안으로 시장 가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원웹의 주력 사업이 저궤도에 수많은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측면에서 미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방산 분야의 한화 시스템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용 관련 서비스나 이런 어떤 다른 결합 서비스로 사업을 접목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통 3사가 철수한 5G 28GHz 주파수의 신규 사업주로 등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사통신사로 급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단독 보도였고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언론사에서 추가적인 보도로는 한화 쪽에 연락을 해봤더니 제사통신 사업자로 나설 생각은 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네, 합니다. 이후에 한화 측의 입장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예. SK텔레콤, KT, LG통신 3사 체계가 현재 확고한 만큼 국내에서 4사 통신사는 하지 않겠다. 적외도 위성통신 사업을 하더라도 이용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4 통신사를 하기에는 사실상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이미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해서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며 이미 제사통신 사업자로 각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혹시 한화도 통신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적외도 위성통신 사업 진출이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한화는 과거에도 동양전자통신을 인수해서 휴대전화 사업을 펼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예상들이 예측 보도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래도 네 번째 통신사가 될 가능성이 아직 전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업계의 추측으로만 일단 남겨두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선을 긋긴 했는데 가능성은 좀 열어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삼성전자와 관련한 소식인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업황 불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업계 최선단 공정인 12나노급 공정으로 DDR5 D램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박 기자, 차세대 D램 시장을 견인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풀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에 12나노미터급 공정으로 16기가비트 DDR5 D램을 개발하고 AMD 플랫폼 기반 호환성 검증을 마친 데 이어서 최근에 이제 양산을 시작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선단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생산성이 약 20% 향상됐다고 삼성전자 측이 밝히고 있고 소비 전력도 또 약 23% 정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삼성전자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주요 뉴스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D램은 1초에 30GB 용량의 울트라 HD 영화 2편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가졌다. 그만큼 빠른 속도를 소화할 수 있는 D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전망도 궁금하실 텐데 일단 최근 D램 메모리 시장은 업황 하락으로 불황이긴 합니다만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기도 하고요.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메모리 시장은 2024년부터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22년부터 2027년 D램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4.4%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차세대 D램 시장은 삼성전자가 먼저 선도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로 이번 D램 양산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도 이제 이어지는 삼성전자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앞서 이제 박 기자가 이야기를 한 대로 반도체 시장이 한동안 업황 불황으로 잠시 냉각기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하반기에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팽배합니다. 그리고 뭐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반도체 업황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보도도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박 기자 특히나 삼성전자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는데요. 반도체 재고 문제로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또 이번 2분기에도 바닥을 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차후에 이미 바닥치고 이제 올라갈 일밖에 남았지 않았구나.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가 눈높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단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삼성전자 주식 4,042억 원어치가 외국인들로부터 매수가 됐는데요. 순매수 1위 종목을 기록을 했고요. 순매수 규모가 올 1월에 2조 2,221억 원, 2월에는 1조 1,057억 원, 그리고 3월에는 1조 3,750억 원, 4월에는 3조 1,364억 원 됐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껏 팔았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 경기 바닥론은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미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제히 17일 현지 시간 17일에도 올랐고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29% 뛰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감산이 재고 감소로 그대로 이어져서 3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이제 증권가의 연구원들이 재고가 소진되면서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지금 당장 반도체 종목들이 많은 성적이 안 좋게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하반기에 또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그 전자결제 시장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국내 페이 업체들도 서로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연동이 된 지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전국의 많은 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자, 박 기자, 네. 네이버 파이낸셜 측이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한 달간의 주요 지표를 공개를 했는데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뭐 네이버 파이낸셜 측이 이런 지표를 공개하는 이유에는 당연히 우리가 잘 나간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겠죠. 현장 결제에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반의 삼성페이 결제 기능이 연동된 후에 사용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포인트 혜택도 많이 늘고 기존 편의점에서 결제하던 시스템에 또 얹은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으로 또 다양한 업종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를 보면 4월 한 달간 네이버페이 앱 신규 설치 건수가 약 47만 건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 186%가 증가했고요. 삼성페이 연동 혈장 결제를 네이버페이와 함께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설치 건수가 당연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 1인당 평균 현장 결제 금액이 전월 대비 또 1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결제한 사용자의 비중은 전체 72%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걸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편리해서 자주 쓰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연령별로 보면 일단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30, 40대의 4월 현장 결제 금액이 전월 대비 각각 약 200%씩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고 20대 사용자들의 결제 금액도 마찬가지로 늘었습니다. 결제처를 보면 58만 천여 개로 삼성페이 이용이 가능한
전국 300만 개 가맹점의 약 5분의 1, 20%에서 이미 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 삼성페이를 쓰는 분들의 다수가 이제 점점 더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이제 이 서비스가 언제까지 확장되고 또 어디까지 확장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째 프라임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합병 소식은 저희가 프라임 이슈 소식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에 또다시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박 기자, 공정위의 문턱을 간신히 넘겼는데 네. 이번에 또 EU가 합병할 시에 경쟁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EU 측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을까요? 네, EU에서 현지 시각 17일에 대한항공 측의 중간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는데요. 보고서에서 EU 측은 합병 시에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유럽과 한국 사이의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도 경쟁이 마찬가지로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권에 대해서 지난 2월부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후의 우려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이 밝히기를 중간 심사 보고서 발행은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만 아무튼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기도 했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이미 드린 것처럼 EU뿐만 아니라 미국의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절차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번 보고서 발행에 따라서 대한항공 측이 EU 쪽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예. 시정조치 방안 우리가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고 시정조치 방안과 답변서 등을 고려해서 EU가 8월 3일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고요.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14개 나라 중에 3개국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미국도 남아 있고요. 일본도 남아 있습니다. 심사 시간이 그래서 꽤 걸릴 전망이어서 예. 최종적으로 이제 합병은 마무리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일본 경쟁 당국에는 아직 정식 신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은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지난해 11월부터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심사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미국은 EU의 심사 추이를 보면서 우리도 판단하겠다, 조사를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EU의 경쟁 제한 우려에 따라서 미국과 또 일본에서의 절차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한항공 측에선 상당히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늘어지네요. 자, 이어서 6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이제 바이오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로 거듭나고 있는 HLB가 미국의 식품의약국에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신약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이번에는 과연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HLB가 미국 쪽에서 소위 거절을 당하다시피 한 경험들이 적지 않아서 이번에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16년 또 글로벌 임상 시작한 지 12년 만에 결실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예, 무려 12년 만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10개월 정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리보세라닙의 경우에는 암 형성에 관여하는 신생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원리의 2세대 표적 항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인데요. 글로벌 특허권을 HLB가 확보해서 2011년부터 위암, 간세포암, 대장암, 선양낭성암 등 여러 적응증으로 다국가 임상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미 사실 상용화가 돼서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 이름이 좀 다릅니다. 아이탄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 판권을 보유한 중국의 항서제약이 2014년 현지 규제 당국으로부터 위암 3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의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 있어서 이번에는 FDA 신약 판매 허가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어서 2020년 12월에는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도 승인받아 시판 중인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보세라닙의 한국 판권은 HLB 자회사인 HLB 생명과학이 갖고 있고요. 한국,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판권은 HLB의 미국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엘레바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타까운 건 HLB가 리보세라닙의 미국 시장 진출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사실 끝판왕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회사가 2019년에 리보세라닙의 위암 3, 4차 치료제 다국가 임상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주가도 연이은 타격을 맞은 적이 있었고요. 네. 통상적으로 어쨌든 NDA를 제출한 뒤에 FDA의 최종 품목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10개월이 걸리고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튼 자신감을 드러낸 상황이고요. 성공적으로 일단 이게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 매출 1조 원을 연매출 1조 원을 거두는 블록버스터 항암제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암은 이게 전체 암 중에 6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 뚜렷한 효과를 내는 치료제가 현재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고요. 게다가 이 리보세라닙은 먹는 약, 즉 경구용 약이라서요. 환자의 편의성과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력을 아무튼 갖췄다는 게 HLB 측의 설명이라서 과연 끝판왕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무려 1조 원대라고 하니까 16년을 투자한 보람이 있을지 좀 네. 결과를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개월 후라고 했죠? 아직도 네, 멀었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얼마 전에 그 다음과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제도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여론이 상당히 들끓었고요. 뭐 국회와 정부, 언론 할 것 없이 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자, 결국에는 박 기자, 네. 네이버가 이 논란이 된 콘텐츠 추천 서비스 도입을 철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트렌드 토픽이라는 서비스였는데요. 일단 정치권에 설명하는 작업 중단하고 서비스 도입 자체를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네. 전에 전해드렸을 때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도 마찬가지의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다음 쪽 움직임은 어떤지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트렌드 토픽과 관련해서 뭐 실검과는 서비스가 다르고 아예 같은 서비스가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도 하곤 했는데 사회적인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심사숙고 중이라고 네이버 관계자가 밝혔고요. 예. 트렌드 토픽의 경우에는 아무튼 내게 꼭 맞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표방하면서 AI와 결합된 서비스를 낼 것이라는 추천 콘텐츠를 제시하는 서비스라고는 주장했으나 아무튼 여러 의혹들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는 실검 서비스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숙고 중이라고 하니 실제로 진짜 철회하게 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경쟁사인 다음은 또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어갈지 말지 그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지금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입니다. MG의 화장품 놀이터라고 불리우죠. 올리브영에서 이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되파는 경우가 그동안 상당히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결국 단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자, 박 기자 듣기로는 뭐 회원 자격 박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올리브영에서 대량 구매는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모든 상품은 또 아니고 예. 특정 상품만 일단 규정을 해놓을 것 같습니다. CJ 올리브영 측이 밝히기를 오는 24일부터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서 재판매를 위한 대량 구매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 뭐 수요가 몰려서 구매 수량 제한이 걸려 있는 일부 인기 상품들만 위주로 그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2021년에 사실 수량 제한한 상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모다모다 블랙 샴푸, 네. 지난해에는 SNS에서 인기를 모았던 벌꿀약과 이런 상품들이 대량 구매의 어떤 주요 타깃이 되다 보니까 올리브영이 당초에 재판매 목적의 중복 구매 시 회원 자격 박탈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애매하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구매 수량, 품목, 횟수를 비롯해서 여러 아이디 사용 등 구매 방법까지 명시를 하면서 네. 제재 사항을 구체화했다라는 것이 그때와의 차이점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관련해서 하나 더 좀 살펴보자면 올리브영이 온라인 사업 확장에 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올리브영에서 주류 카테고리를 또 오픈한다고. 아, 주류 카테고리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24일부터인데요. 전통주 외에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만큼 그렇죠.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에 매장에서 수령하는 스마트 오더 방식이 일단 도입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통신 판매 중개업을 사업 목적에 CJ 올리브영이 추가를 하면서 서비스 약관도 함께 개정을 했습니다. 뭐 기존 매입 판매 방식보다
상품군을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외형 성장에 CJ 올리브영이 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추가적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뷰티에서 이제 주류까지 사업을 확장하는군요. 네. 자, 프라임 이슈 마지막 소식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던 소식인데 지니 뮤직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어제 상한가에 가깝게 주가가 상당히 폭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반대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상당히 좀 황당하다라는 개미 투자자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그러니까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방송 시작하면서 제 주변 지인 중에 지니뮤직을 갖고 있다가 성급하게 팔아서 네. 어제는 상한가에 가깝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 재미를 못 봤다라고 한탄했던 그 개미 투자자의 말씀을 제가 한번 전달해드린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예.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15%네요. 네, 마이너스 예. 15.6%가 빠진 4,100원의 거래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니뮤직 주가가 전날에 급등한 배경에는 미국 아마존 뮤직의 피프티 이 아이돌 음원이 지니뮤직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다. 이런 네.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인데 지니뮤직이 미국을 포함해서 50여 개 해외 음원 플랫폼에 피프티 앨범을 유통하고 있다라는 연관성이 부각이 되면서 거의 상한가에 가깝게 접근했던 셈인데요. 게다가 네. 또 이제 큐피드라는 신곡이 실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7위에 오르면서 해외 시장에서 유통을 맡고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피프티, 큐피트. 네. 네. 그러나 회사 측은 아마존에 피프티 앨범을 유통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아니다. 아. 이런 설명을 했고 아마존 측에서는 지니뮤직 브랜드로 잘못 입력해서 생긴 해프닝이며 수정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게 얼핏 황당한 해명입니다만 지니뮤직 측도 회사에서 낸 자료가 아닌데 주가가 급등해서 이 시장에 어떻게 알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이라고 전했었고요. 실제 앨범 유통을 맡은 곳은 지니뮤직이 아니라 워너뮤직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워너뮤직이었군요. 예. 근데 또 뭐 주식 시장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동종업계가 같이 뛰게 되잖아요. 지니뮤직이 피프티 앨범을 유통한다고 잘못 알려졌습니다만 관료주들은 덩달아 뛰기도 했습니다. 음원 유통과 관련된 NH벅스, 예스24, YG 플러스 등이 동반 상승하기도 했고요. 인터파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레디언트도 급등한 바 있는데 아무튼 증권 전문가들이 조언하기를 주식 커뮤니티나 종목 게시판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난무해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개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회사 IR 부서에 전화를 하시면 연락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진짜 투자에 도움된다고 하니까 리딩방이나 여타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은 조심하시라고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참 마지막으로 황당한 소식이네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